안녕하십니까. 디자인고급미술학원 입시전략팀 김영복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대 입시에서의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또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 그리고 실기와 면접을 같이 보는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없지. 그래서 이제 막연함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고,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지. 그치? 간단하게 생각하면 입시란 말이야, 그치? 면접 또한 입시.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미대 입시에서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뽑아주십시오, 난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뽑아주십시오 라고 그림 한 장을 가지고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특징이라든지 장점을 어필해서 대학 교수가 선발을 하는 방식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전형은 서류도 다들 냈지, 그치? 자소서를 썼던, 활동보고서를 썼던, 국민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내든, 이걸 낸과 동시에 면접까지 보게 되는, 그래서 말이나 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간단해.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면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실제 면접장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면접 자체가 결국은 나를 선발하느냐 떨어뜨리느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긴장도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가 뭔가 하는 사소한 행동에도 내가 말을 실수했나? 라고 겁을 내기 일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거나 까먹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마인드라고 생각해. 물론 내가 이 면접을 잘 못 보면 합격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자리에 말 한마디 가지고 당락을 좌지우지 한다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긴장이 돼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해. 마인드를 어떻게 갖는 게 가장 좋냐? 면접관이 여러분하고 익숙한 사람이 아니잖아. 대부분 면접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처음 보는 낯선 아저씨 혹은 아줌마. 그렇지.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만쌤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어때? 마음이 막 이렇게 긴장되진 않잖아. 편하잖아. 그렇지. 그 편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편한 마음을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감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 자, 우리가 실기시험장을 가도 사실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 있어.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 왜소해지고 개체 작아지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자신감 있게 그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 그래. 왜? 개체가 작아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내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그려야지만 완성도도 좋게 나오고 그 그림에 자신감이 묻어난다. 면접도 마찬가지. 이 자신감이라는 게 학생의 태도라든지 말의 어떤 크기라든지 속도라든지 흐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달라.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수가 굉장히 겁이 나, 쫄았어. 그러면 일단 자세부터 경직되거나, 그렇지?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대로 못하거나, 대부분 많이 보여주는 게 눈을 못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말 끝이 흐려져. 이 정도. 끝맺음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소리는 당연히 기어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겨내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이야. 우리는 어디까지나 미래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친구, 되도록이면 그 생각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친구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면접에서의 질문 형태를 보게 되면 개인적인 성품을 물어보는 경우, 그래서 성실함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물어보는 질문들부터, 그 다음은 관심도, 이 친구가 정말로 이 전공, 이 학과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체크하는 전공 접학 관련된 질문들, 그렇지? 이런 질문들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일반 면접이 아닌 전공 면접으로 넘어가는 홍대라든지 아니면 국민대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면접 자리에서 말 그대로 미술과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 크게 나누면 일반 면접, 말 그대로 일반적이지, 그렇지? 그리고 전공 적성 면접으로 큰 틀로 가요. 그래서 질문이라든지 진행 형식 자체도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학교 중에서 명지대는 일반 면접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학교가 경희대. 자, 중앙대는 이제 올해부터 면접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 선발을 하고요.
대표적인 학교를 이 두 학교를 본다면 전공 적성에 관련된 면접을 보는 대표적인 학교는 홍익대, 그리고 국민대 수시에서 특기자장은 전공 적성 면접이라고 보셔야 되고, 정시 모집에서 보는 국민대 면접은 그냥 일반 면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학교라도 전형에 따라서 면접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는 학교 중에서는 동덕여대, 대표적인 학교 중에 경기대, 또 하나를 뽑자면 세종대. 그래서 여기서는 좀 전에 말했듯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 성품들을 확인하는 자리이거나 아니면 전공에 대한 관심도 정도를 체크하는 면접 문항들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보편적으로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로 정해져.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면접관 2인에서 3인, 그리고 학생 1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특징이고, 전공 적성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질문이 먼저 나갑니다. 질문이 나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발표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홍대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주어집니다.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24분. 24분 안에 두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하나 주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준비 기간 역시 준비가. 자, 동덕 마찬가지로 동덕은 면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지, 하나는 이것처럼 발표 면접이야. 홍대는 하나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하나는 실제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형태로 제시를 하는데, 동덕은 아예 그냥 본인이 하나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본인의 학과하고 관련된 디자인 프로세스를 그려줘야 돼. 예를 들어서 마카를 줬다. 난 산디과야.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한 제품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의상 디자인, 이거를 토대로 의상을 디자인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3절지 사이즈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그림까지 그리고 설명 내용까지 작성해서 발표 면접을 하는 게 1차 면접이고, 그 다음 2차 면접은 주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학생들한테 토론 주제를 던져주고, 보통 5인에서 6인이 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과정을 점수화시키는 거예요. 진행을 교수가 따로 해주지 않고 학생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전공 적성 면접이 이렇게 치러지고, 경기대나 세종대 마찬가지 동덕처럼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본인이 최종 디자인 단계까지를 역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발표하는 형식의 면접을 역시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 형태가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 다양해. 근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건, 실기를 안 해본 학생들은 이 면접들이 어때요? 쉬울까? 이쪽은 당연히 그림을 직접 그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면접조차도 사실은 실기를 안 해봤던 친구들, 미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어디서 자꾸 걸릴 수밖에 없냐면 전공 관심도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원론적인 공부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몇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인이 갖춰야 될 가치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공통문항 질문지에다가 적어놨거든.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전공에, 이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스로서 템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교수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행태로 다른 말로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큰 틀에서 이게 잘 서 있으면 어떠한 형태로 질문이 바뀌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크게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지를 뽑았고, 그 다음 학생 개인적인 소양 플러스 나의 강점, 장점. 면접장에서 굳이 내 단점을 들출 필요는 없겠지. 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이런 게 우수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공통 질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학교별로 주어진 거는 기존의 학교에서 제시됐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홍대 거는 2014학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야. 2014학년도 실제 홍대 서울 캠퍼스에서 나왔던 실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대 것도 실제로 특기자 전형에서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명기대도 보면 거기 디지털 콘텐츠 학과의 작년도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동덕은 문제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자료는 없으나 어떠한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오고 가는지는 알 수는 있어요. 각 학교별로 이제 세세한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자, 먼저 홍익대입니다. 홍익대는 똑같이 면접 시간은 10분밖에 안 돼. 10분밖에 안 되고 준비하는 시간은 아까 말했듯이 24분. 내 순서가 오기 전까지 문제를 풀고 나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교수 혹은 입학사정관을 포함해서 교수가 2명 들어가던, 교수가 3명 들어가던, 혹은 뭐 교수 1명에 입학사정관 2명이든, 아니면 교수 2명에 입학사정관 1명이든, 보편적으로 3명이 팀을 꾸려서 한 자리에 앉아 계실 거고, 학생 1명이 들어가면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말했듯이 문제는 크게 2가지가 나가. A3 사이즈. 한쪽에는 1번 문제는 2개의 이미지를 주는데, 보편적으로 교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의 작품들이 나와. 만약에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교과서에서 우리가 한두 번은 봤을 법한 작가의 그림, 그치? 교과서에 실리진 않았지만 유사한 작가의 그림들이 보편적으로 출제가 돼.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 내용이야. 분석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그 그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지식을 체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이 그 그림을,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 이걸 보는 거거든.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얘기해줄게요. 자, 거기에 혹시 작품 아는 작품 있어? 왼쪽 작품은 서도 작품이고 오른쪽 작품은 골덴버그의 작품. 청계천 가면 청계천 광장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이에요. 이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가가 누구며 언제 만들었으며 무슨 미술사조며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 문제를 받은 친구가 그 작품에 대해서 정말 지식을 다 얘기한 거야. 이 작품은 어느 사조에 누구 작가였고, 뭐 언제 만들어졌고, 뭐 뭘로 막 했고, 뭐 이런 식의 사전 지식에 대한 얘기를 쫙 했더니 교수 왈, 그건 네 생각이 아니잖아. 네 생각을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즉 그런 사전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미술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미술사를 달달달 외워야 된다거나 작품들의 뭐 배경 지식을 우리가 달달달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분석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분석할 거야. 이건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가 중요할까? 물론 하나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소스는 될 수 있겠지. 어떤 공법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할까? 크게 중요하지 않지. 자, 뭐가 가장 중요할까? 미술하는 사람한테는 이거를 조형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야. 형태가 이래, 색상이 이래, 배치한 방식이 이래. 그걸 토대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배치를 했고 이런 형태를 썼고 이런 시점을 썼고 이런 컬러를 썼는지를 읽어내면 결국은 그 사람이 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조형 언어로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조형을 우리가 언어를 쓴다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조형의 요소를 건드리는 거죠. 자, 이 작품은 조형 요소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특징적인가? 조형 요소 중에 형태, 색상, 뭐 질감, 양감, 거리감, 기타 등등 이 사물을 하나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가 다 조형 요소고, 그 다음에 조형 원리로 가면, 자, 이 작품은 반복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든지, 이 작품은 통일감이 강하다든지, 어느 점이 강조가 되고 있다든지, 변화 요소는 무엇이라든지, 균형을 어떻게 잡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 디자인에서 다 배웠지, 그치? 그런 조형의 원리와 요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걸 토대로 아, 작가가 아마 이런 걸 의도한 것 같다. 사람들한테 이런 걸 전달하고자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읽어내는 학생의 기본적인 조형에 관련된 해석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홍대 1번 문제의 취지야.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 대표적인 거,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면서 와, 정말 감동을 받아. 정말 미인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미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닐 수 있거든. 그렇지? 그게 몰코 그림이 존재할까? 모나리자는 절대적으로 미인이? 절대적으로 모나리자 미소가 정말 100만 불짜리라고 생각을 해? 아니라는 거야. 난 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절대적인 답변은 없다 이거야. 대신에 뭐는 필요하냐? 나만의 논리는 필요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청계천 광장에 있는 그 다슬기 모형을 보고 어떤 사람은 뾰족한 삼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승감을 느낀다 라고 얘기했다면 말 그대로 뾰족한 삼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만의 논리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이거는 굉장히 어떤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 나요. 뭐 색상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가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 어느 것도 다 답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진부하고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내 시선에서 보는 해석이 있으면 훨씬 더 재밌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실제로 어떤 예술작품들을 보고 학생들이 느끼는 바가 정말 다양할까? 거의 고만고만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수는 여러분 한 사람만 면접하지 않아. 여러 명을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순서가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봐. 앞에서 면접했던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말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 비슷한 것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수는 지루하지. 그래서 색다른 말을 하면 이 친구는 뭔가 다른데? 그게 다름이라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다르면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원래는 이런데 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하는 의도도 있으면 조금은 더 도움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홍대 두 번째 문제는 직접 드로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작품 위에다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미완성작을 여러분이 완성시키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마찬가지 거기에도 정해진 답은 없어. 내가 이 작품을 보고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어떤 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그렸는지에 대한 개연성만 존재하면 돼. 자, 24분 안에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말 삐까하게 잘 그릴 수 있을까?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실제로 드로잉하는 시간은 보편적으로 5분에서 10분밖에 안 돼. 나머지 시간은 이거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세세하게 그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세세한 묘사나 이런 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컨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순발력도 굉장히 필요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사고해서 아이디어 스케치 정도로 그려내는 정도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이제 기출문제도 한 번씩 풀어볼 거고 선생님이 제작한 예상 문제, 출제가 될 만한 끔찍한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홍대 면접을 조금 더 챙겨볼 거고 시간이 남는다. 그럼 그 두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교수가 추가적인 질문들을 생각을 하시겠지. 그때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지가 뭐냐? 미화부에 실린 여러분 활동 내용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하신다거나 확인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면접에서 하고 있는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체크하는 문제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 적성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면접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국민대는 일단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게 돼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거야. 어떻게 똑같은 거야? 내가 현장 가가지고 동덕여대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발표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는 그냥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사전 기간이 길었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하는 과정은 똑같다는 거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작품 하나하나를 코칭하는 거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 전체 테마트,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의 어떤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컨셉을 잡았고 그 컨셉에 부합하기 위해서 작품 하나하나를 결정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가장 큰 틀은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나의 어떤 점을 부각할 것인가 요거를 설정해 놓고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설명이 있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질문을 하시겠지.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렸나? 뭐 이런 아주 보편적인 질문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과 함께 이제 나갔던 질문지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의 질문은 사회성을 포함한 미술이나 디자인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선배 중에 디자인고 선배 중에 선생님하고 특기자 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가까운 여러분 선배 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받았던 질문은 패러디와 그냥 뺏기는 것의 차이점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미술에도 분명히 패러디라는 게 있을 거고 그렇지? 카피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나 미술하고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으려면 평상시에 미술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역시 마찬가지 일반 면접에 관련된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본인이 대답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 여기도 정해진 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지. 나의 생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개연성 있는 대답. 왜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전후사정이 맞아떨어지는 그 논리. 그 논리가 뭐 엄청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정도의 수준. 내가 이걸 보고 왜 상승감을 느꼈냐? 뾰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왜 이거 보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냐? 색깔 때문에. 이런 식의 이 논리만 있으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지 뭐 훨씬 더 굉장히 우리가 뭐 전문가 수준처럼 어떤 사회 문제를 알아야 되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동덕은 말했듯이 두 가지 면접인데 두 가지 면접 중에서 중요한 건 토론 면접은 상대적으로 사실 토론 잘 안 해봤는데 그치 한데 상대적으로 쉬워. 토론 면접은 토론 주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은 오히려 준비하기가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은데 오히려 1차 발표 면접이 훨씬 더 까탈스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이 다들 실기를 해봤고 동덕 치는 사람 중에 기초수영 관련된 수업을 하셨나요? 기초수영 다 했지? 그렇다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 선생님하고 4년 전에 동덕여대 이 전형을 준비했던 친구가 동덕여대 실기대회 대상을 받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 면접을 준비를 같이 했고 실제로 이제 면접에 관련된 경험담, 면접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들려줘서 이제 그거 사례를 하나 얘기해주면 그때는 이미지 하나가 나왔어. 그냥 얼핏 보기에는 소화기의 사진이 나와서 그 소화기를 내가 분해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의상을 직접 그 친구는 패션 디자인과 지원했기 때문에 의상을 제안을 해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면접장을 들어갔거든요. 다른 친구 다 하고 제일 마지막 끝번으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소화기가 아닌 거야. 딱 봤더니 무슨 구멍이 있어.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았더니 저금통 같아. 자기는 이걸 저금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단순히 소화기의 형태적인 측면만 고려하지 않고 저금이라는 거를 기능적인 걸 생각해서 의상에다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교수 어떻게 알았어? 여지까지 다들 소화기라고 했지 소화기 모양의 저금통이라고 한 친구는 너밖에 없어. 자,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쌤은? 얘는 무조건 합격이겠구나. 왜? 달라서? 관찰력이 달라 보여. 그냥 대충 보는 친구가 아니라 훨씬 더 섬세하게 봐서 그걸 찾아냈다는 건 그만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관찰력이 조금 더 섬세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면접도 결국은 그냥 다 잘하는 거는 없어. 내가 뭐 이것도 잘하고 예를 들어서 공부처럼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친구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이 친구만의 특색이 강하면 더 좋아. 왜? 교수들은 똑같은 학생을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다양한 학생이면 더 좋아해. 뭐 이 친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저 친구는 저런 장점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실기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편차가 크지 않은 똑똑한 친구들만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각색의 조금의 개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나의 강점들을 보여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동덕은 그거 위주로 실제 사물을 제시를 하고 그 사물을 뭐 여러 개를 주고 셀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제 시각은 상대적으로 넓지 범주가.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관심 있는 쪽에 시각물을 하시면 되겠지. 이게 뭐 웹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이것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 문제를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풀어가기가 쉽다는 거야. 그러면 답변하기도 편하다는 거야. 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근데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분야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게 되면 본인이 추가 질문이 나왔을 때 말할 거리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말을 못하게 될 확률이 높겠지. 뮤지컬 의상.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컨셉 자체를 그냥 의상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게 무슨 뮤지컬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주인공 캐릭터에 부합하는 의상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때? 조금 사별화될 수 있겠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도가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티를 내준다는 건 결국 본인만의 강점이라든지 특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지대는 일반적인 말 그대로 일반 면접이지. 질문 문항을 보셔도 그렇지만 보편적인 일반 면접 안에 뭐까지 포함이 하나가 돼 있는 게 보이냐면 국민대처럼 미술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이 4차 산업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죠. 맨 마지막 질문이.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일반 면접에서도 혹여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경험해 봅시다. 일반 면접에서 먼저 체크해 드릴 건 전공에 대한 관심도예요. 관심도와 함께 여러분이 얼마만큼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가 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너 장래희망이 뭐니?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저 패션 디자이너요. 이상해? 안 이상하지? 그게 왜 하고 싶은데? 이쁘니까요. 안 이상하지? 근데 여러분 나이 고3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고 답변이 똑같았다고 생각해. 그냥요. 이쁘니까요. 좋아하니까요. 어때 보여? 이해가 그 정도면 충분히 저럴 수 있지? 야? 아니 생각이 없어 보여. 그 정도 수준은 아까 말했지. 초등학생 때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야. 고등학생 정도가 됐다면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느냐라는 게 묻어나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미술, 그게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될 수도 있어.
자, 분야라고 한다면 말했듯이 패션이다. 뭐 가장 간단하게는 뭐 나는 남성복을 하고 싶어요, 여성복을 하고 싶어요, 혹은 저는 뭐 사양 관련된 옷을 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한복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의 분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가면 저는 굉장히 화려한 의상이 좋아요. 그래서 뭐 아르고보 형태의 장식적인 미술을 가미한 의상을 만들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미니멀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고 굉장히 세련된 모던한 미니멀리즘이 목표예요.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장르하고 미술에 여러분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 중에서도 약간 장르와 함께 가치관을 같이 봅니다. 자, 장르라고 하면 마찬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시각 디자인이다. 그럼 시각 디자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지, 그치? 웹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패키지를 할 수도 있고, 특정 학교들처럼 영상 관련된 부분이 독립돼 있지 않다면, 시각 디자인과 안에서 영상 관련된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난 영상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게 서 있는 친구와 안 서 있는 친구는 조금 다르다는 거지.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아직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럴 수는 있거든. 그렇지? 그게 많은 건 이상한 건 아니야. 내가 아직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시각도 재밌을 것 같고 제품도 재밌을 것 같아. 이거는 다른 문제야. 여러 개를 같이 생각하는 거는 이상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게 결정이 안 난 친구는 결정이 안 난 대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도 좋아. 근데 그런 경우라면 가치관은 형성이 돼. 자, 그 가치관이 이제 디자인 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좀 전에는 미술 사조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우리가 많이 접했던 몇십 년간 이어온 형태 중에서는 친환경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에 대한 것이 나의 가치관이라면 그게 제품이 됐던, 의상이 됐던, 시간물이 됐던 상관없잖아. 그치? 모든 영역에서 친환경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혹은 유니버셜 디자인.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치?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또한 시간물, 제품, 의상 관련 없다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추구가 되는 것이 정리가 돼 있다면, 이 친구는 어때? 똑같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 뭐 하고 싶어? 저는 의상 디자인 하고 싶은데요. 어떤 의상이 하고 싶니? 저는 요즘엔 의복들이 너무 패스트 패션, 공장에서 찍어서 바로 1, 2년 사이에 버려지는 이런 게 너무 행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인다. 환경오염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 관련된 의상 디자인을 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굉장히 다르지.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이 정도로 깊이 있는 고민을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깊지는 않잖아. 그렇지? 여러분도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자, 한데 문제는 방금 여기서 뭐가 키포인트였냐면 이유가 키포인트. 친환경 디자인은 그냥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건데 왜 하고 싶냐라는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반드시 무언가에 답을 내릴 때는 그 답을 설명하기 위한 개연성 있는 이유가 중요해. 왜 그게 하고 싶냐. 그래서 항상 답변을 준비하실 때는 이유를 같이 준비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지에 나와 있는, 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장르를 결정해도 좋지만 방금 얘기했던 친환경이라든지 뭐 유니버셜이라든지 이런 식의 가치관, 추구하는 이상향을 얘기하셔도 좋은데 반드시 이유가 같이 병행이 되게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디자인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디자인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난 디자인 중에서도 친환경 디자인이 이상적이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친환경 디자인도 방법이 굉장히 많겠지. 어떻게 친환경을 할 건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떻게 만드는 게 과연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친환경 디자인 방법이냐. 여기까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단 말이야, 건축가. 친환경 디자이너들은 집을 질 때 어떻게 질까? 그냥 일반적으로 건물 지으면 친환경이라는 느낌이 안 받잖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산들이 높지 않지. 이런 식의 낮은 산들이 있단 말이야. 집을 지으면 어떡하니? 이 산 다 밀어버리잖아. 평지로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짓지. 근데 보편적인 친환경 디자인은 환경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멍을 파서 집을 갖다가 밀어 넣어버린다든지. 이런 식. 그렇지? 이런 것도 하나의 친환경이 되는 거고, 이것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가 잔디밭을 조성해서, 그렇지? 환경적인 요소하고 좀 더 친근해지게끔 만든다든지. 결국은 친환경을 하는 방식들이 다양하다. 혹은 나는 이 건물을 지을 때 되도록이면 오염도가 덜 생길 것 같은 환경하고 조금 더 친숙함이 좋은 목재 위주로 쓰겠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친환경 방법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방법론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만큼 다채롭다는 거죠. 이거를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그만큼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 공부라는 게 꼭 뭐 암기를 한다거나 숙지를 한다기보다는 그거가 관심이 있었다면 분명히 찾아봤을 거고 어느 게 내가 추구하는 건지를 평상시에 정리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여러분이 얼마만큼 관심 있는지 벌써 이런 것만 들어도 교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 전공에 대해서 관심도가 얼마큼 높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요 두 질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자,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한 서브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사실은 미술을 하면서 실기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해서 그 두 가지 열심히 했지, 실제로 막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본 학생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야. 지금부터 이제 그 섬세한 걸 못 찾았다고 한 친구들 지금부터 찾아야 되잖아. 그 찾는 과정의 하나의 팁이야. 존경하는 디자이너, 존경하는 미술가, 혹은 어떤 작품,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건데, 그 찾아보는 게 하나를 찾아보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어. 자, 하나만 찾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건지 확실치가 않거든. 근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5개 이상만 모아서 공통점을 보게 되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 대충 감이 잡혀. 자, 내가 좋아한다는 건 결국 뭐야? 내가 그걸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가구를 만들고 싶어. 기존에 나와 있는 의자 디자인을 쫙 다 봤어.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이게 좋네, 내 눈에는 이게 좋아 보이네 하는 것들을 스크랩을 하다 보면 내가 추구하는 디자인 방향이 보인다는 거야. 그게 미니멀리즘인지 기능성은 굉장히 좋은 걸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형태적인 조형이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있는 건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 그게 왜 좋은가? 내 눈에 그 이유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서브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아니면 추가적인 걸로도 좋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상적인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질문을 받았어. 내가 평상시에 누구를 존경하는데, 누구 작품을 주로 즐겨보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양념 요소로도 쓸 수는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소양, 덕목. 디자이너는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면 되니? 공부 못해도 할 수 있지. 근데 공부를 잘하면 더 좋겠지. 자, 디자이너 영어 잘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당연히 더 좋겠지. 디자이너가 체육도 잘해, 더 좋겠지. 디자이너가 예뻐, 더 좋겠지.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야. 뭐든 다 좋으면 되는 건데, 그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이 덕목이 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면 그거를 토대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거였기 때문에 나는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라는 스토리를 끄집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 윤리에 대해서 하나를 건드려 볼게요. 디자이너가 돼서 내가 디자인한 제품 인기가 많아, 잘 팔렸어. 나는 성공을 했지.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제품에 필요한 부품이 신체에 굉장히 유해한 거였어. 실제로 나는 몰랐지만 부품을 직접 관리하거나 채취했던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었어. 나의 디자인은 잘된 디자인,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고 잘 팔렸단 말이야. 반응 좋았고 좋은 디자인이라고 선정까지 됐어. 한데 내 디자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에 걸렸거나 죽어나갔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의 고민들까지도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제 수준이 왔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서 접할 수 있냐면 네이버만 들어가도 네이버 캐스트 안에 디자인 관련된 장르가 하나 있고, 그런 걸 토대로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만 검색을 해봐도 꽤나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사례는 실제로 아이폰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례고, 삼성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윤리와 관련된 일들이야. 또 하나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사회적인 역할로, 자, 디자이너도 결국은 같이 사는, 그치?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사람하고 두루두루 사는 사회적 일원이란 말이야, 그치? 내가 근래 여러분이 가장 이제 많이 접했을 세월호 놓고 한번 봅시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 난 디자이너니까 그냥 내 디자이너로서의 업무에 충실했어. 그냥 열심히 디자인했고 잘 팔았고 예쁘다는 소리 들었고 내 할 도리 다 한 건가? 근데 적극적으로 개입해볼게요. 내 지인이야, 아니면 내 동생이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죽었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행동을 하겠지. 근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디자이너라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활용을 하겠지. 그치? 직접적으로 나하고 관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더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지. 자, 대표적으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나왔던 게 바로 I love 뉴욕이야. 여러분 티셔츠에 I love 뉴욕 써지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한 디자이너가 재능 기부를 한 거란 말이야. 9.11 테러 사건 때문에 벌어졌던 어떤 수많은 경제적인 손실부터 시작해서
피해자들, 사망자들, 그리고 그 구조를 하는 어떤 봉사자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 티셔츠를 가지고 판매 수익금을 거기에다가 기부를 하려고 이 디자인을 내가 해서 디자인 값을 받지 않고 기부를 한 거란 말이야. 그치?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자, 요것만 있지는 않겠지. 그치? 그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에 어떤 거를 잊지 맙시다 하는 추모 배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치? 각종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도 분명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물론 모든 디자이너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그치?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무서워요. 사회적 문제까지 가기에는 너무 무섭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디자인이 충분히 사람들하고 소통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사람들이 예쁘다. 내가 이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냥 즐겁게 만들고 싶어서 그냥 사람들이 즐거운 걸로 끝나면 그게 다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조금 더 사회적 역할론까지 건드릴 수 있다면 어때요?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친구처럼 보이지. 이거를 요구하는 대학은 상위권 대학입니다. 서울대, 홍대, 공인대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뭘 생각하시느냐? 이 친구가 그냥 우리 학교 졸업해서 그저 그런 디자이너가 되는 걸로 교육시키고 싶지는 않으신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실까? 당연히 한국 플러스 더 멀리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디자이너가 나오면 더 좋겠지. 그치? 그러려면 어때요? 단순히 디자인만 잘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뭔가의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서울대로 가게 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굉장히 권장을 하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를 건드리고 관심 있는 거를 표출한다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까지를 감안해서 4번 항목 디자이너가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은 이제 개인적인과 지극히 자신의 어떤 성격상의 장단점, 자, 이런 거는 꼭 미술하고 연관될 필요는 없어요. 미술하고 연관될 필요는 없으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이유는 있어. 나를 그만큼 되돌아볼 줄 알았다, 자아성찰을 할 수 있었다 라는 측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굉장히 면접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당혹스럽지 않으시려면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가령 심심치 않게 이런 경우를 봐요. 앉자마자 면접 스타트 질문이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보실래요? 내 소개 어떻게 할 건데? 뜬금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나왔던 이 질문 중에 하나를 내 소수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나의 목표. 나는 이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지금처럼 나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포인트를 나를 꾸며주는 요소로 쓸 거냐. 그렇지. 그게 나의 목표의식일 수도 있고, 전공 관심도일 수도 있고, 나의 성격상 좋은 어떤 장점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두루두루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자, 이 대학에 혹은 이 학부에 왜 지원했는가라고 얘기한다는 건 너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니? 를 묻는 거야. 이 학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니? 본인이 지원한 뭐 명지대든 동덕이든 국민대든 학교 사이트에 가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 학교에 추구하는 인재상이라든지 똑같은 비슷비슷한 능력치에 있는 학생들이 쭈루루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능력치는 되게 비슷한데 이 친구만 유독 우리 학교에 되게 관심이 많아. 우리 학과에 뭐 하는지까지 막 대충 알고 있어. 조금 더 호감도가 가겠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수업들이 대충 뭐가 있는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 이념이라든지 추가하는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드려 줄 수 있겠지. 왜 하필이면 많은 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 이과에 지원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앞에 있는 나의 목표나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학교 이과는 이런 수업이 있어서 이런 수업이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서 이 학교를 전하게 됐습니다. 혹은 이 학교에 어떤 이런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하고 교류 관계에 있어서 뭐 그거를 나중에 내가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서 뭐가 됐든 상관없다는 거. 그 학교에 대한 일정 부분의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소수 정도는 마련을 해 두시라는 거. 자, 맨 마지막 질문은 왜 이 학교가 꼭 학생을 선발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다른 친구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럼 나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나만이 갖고 있는, 물론 내가 다른 지원자를 모르잖아. 하지만 이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라고 하는 강점, 이런 무기 하나는 있어야 돼. 그게 뭐가 되든 상관없어. 그게 나의 성실함이 될 수도 있고, 나 외모 이럴 수도 있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뭐가 되든 상관없어. 대신에 그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때?
익숙하지 않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하라는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PR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면접장은 상대평가예요. 입시의 가장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필이면 그날 다들 나보다 뭐 스펙이든 뭐든 다 좋은 친구가 왔어. 그럼 어때? 난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운이 좋게 나의 경쟁자들이 나보다 뭔가를 다 못해. 그럼 내가 붙는 거야. 이게 바로 상대평가거든. 그 상대평가에서 이겨내시려면 이런 강점이 분명히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이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교수한테 들겠지. 그래서 분명히 강점을 마련해 두시는데, 자, 이 질문이 가장 대표적으로 변형돼서 나오는 상태. 실제로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는 좀 드물고, 가장 많은 형태로 나오는 게 뭐냐? 면접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때 뭐라고 하겠어? 안녕히 계세요 할 거야? 아니지. 난 이런 사람이니까 꼭 뽑아주십시오라는 어필을 하고 나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려면 그냥 뽑아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저는 이거 하나는 남들보다 자신 있으니까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라고 어필하는 건 굉장히 다르지. 즉 이유라는 게 자꾸 존재를 해줘야지만 이 친구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게 나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 리스트를 뽑아놨으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본인들이 시간이 날 때 다들 체크를 해 두시라는 거. 그리고 그걸 토대로 1대1로 이제 면접을 해보면서 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조절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반을 먼저 해 오시고, 디자인 관련된 이슈, 디자인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거를 스크랩을 해보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디자인에 대해서 어떠한 디자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아지고 있는지, 어떠한 디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슈에 대한 것들, 시대 흐름을 어느 정도 읽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미술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할 거리가 조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케이스들, 사회 문제를 거론하는 그런 케이스들이라든지 친환경 디자인이 현재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일 수도 있고, 지금 명지대에서 질문한 것처럼 가장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나올 법한 게 그쪽이지, 그치? 4차 산업. 과연 4차 산업 시대의 디자인은 어떻게 변모를 할 건지, 어떤 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문적인 전문가 수준에서의 어떤 소견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라 또 자기의 생각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치? 그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거나 방대한 양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나의 생각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전혀 배경 지식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4차 산업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면 답은 못 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 소스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각자 요게 조금 재미있다, 혹은 요 부분은 나도 좀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디자인 관련된 이슈들, 기사들, 이런 것들을 스크랩을 해서 쌤한테 제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형식은 따로 없어요. 그냥 스크랩을 한 거를 그냥 프린터를 하셔도 상관없고, 본인이 거기를 재편집하셔도 상관없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셔도 상관없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흔적만 저한테 보여주세요. 오늘 서론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게 이 정도거든. 궁금한 거, 혹시 우리 이 학교는, 내가 지원할 이 대학은 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면접 전반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그 마지막에 시간 더 줄 테니까 말해볼 거 있으면 말해봐라 할 때 자기 어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도 돼요? 전혀. 노골적으로. 뽑히려고 온 자리인데, 저 꼭 이 학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저 꼭 뽑아주십시오랑 뭐가 달라? 그 단어의 차이가 특별하게는 없어.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질문? 장점이랑 단점 말하는데 단점 그냥 아예 말 안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하시는 게 좋아.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이 없는 사람 있을까? 그 단점을 숙지 못하거나 인지를 못하는 게 더 단점 아니야?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까? 나는 느려. 보통 사람들보다 뭔가 느려. 행동이 느려. 더뎌. 자, 그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단점이잖아. 근데 이게 꼭 단점일까? 장점이 될 수는 없어. 사실 모든 일도 이게 무조건 흑백 논리처럼 안 좋아 좋아라고 옳고 그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특히 개인의 성향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단 말이야. 자, 꼼꼼해. 무조건 장점이야? 아니, 이것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장단점이라는 건 사실 장단점 자체로서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나에 대해서 충분하게 분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자아 성찰을 하고 있는 아닌가라는 확인을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거를 거론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또 자율전공을 지원했으면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 무엇에 대한 것을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냐면 홍대 미래자율전공은 취지는 이래요. 방금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개의 전공을 경험해보고 내한테 적합하다 싶은 걸 찾아가라고 하는 게 본래 취지거든. 근데 실제로 입학을 하면 입학해서 바로 CD과 갈 사람 손들어, 산디과 갈 사람 손들어, 바로 찢어져. 그러니까 실제 취지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느 쪽으로 정해져 있어도 큰 문제는 없거든. 근데 미자전에 지원한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교수들이 다 알고 있어. 왜 미자전 지원했을까? 디자인과를 쓰기에는 내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내신이 높다고 해도 활동이 조금 미비해. 그래서 혹시나 디자인과에 그 많다던 그 예고 잘 나가는 아이들한테 경쟁에서 밀릴까봐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고. 한데 그렇다고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2가지 이상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혹은 내가 아직 너무 많은 걸 해보고 싶어서 아직 확실하게 못 정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한쪽으로 딱 찝혔다.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나는 원래 그냥 예를 들어서 시각 디자인을 너무 하고 싶어 원래. 근데 그 자리에서 왜 그럼 미자전을 지원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 솔직한 답변을 해도 큰 문제는 안 돼. 근데 뭐 되도록이면 조금 이상적인 답변을 하시려면 말했듯이 나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을 해보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이 상투적인 답변은 되겠죠. 가치관 같은 거 면접 질문에서 나왔을 때 서류랑 비슷하게 대답하는 게 당연 서류에 있다면 당연히 글로 가야지. 서류를 자세히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게 서류에서 막 너무 바쁜 나머지 그냥 후다다닥 써가지고 그 내용이 숙지가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서류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 서류 안에 들어있는 가치관, 내가 하고 싶은 방향 이런 것들하고는 당연히 일치가 돼야지.